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주말 아침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밖에 날씨는 맑은 편인 것 같은데 기온은 차갑다고 합니다. 요즘 그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유튜브도 그렇고 강연 같은 것도 미리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콘티라고 하죠.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제가 그 좀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본 없이 즉석에서 그냥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하물며 저번에 그 김승미 연예인 유명하신 가수시잖아요. 서울 패밀리 그 레전드급 그 연예인하고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 거의 주제만 잡아놨었지 대본 없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대본 없이 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반면에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말은 금리 인상을 말하기도 하고 습관 때문에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조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도 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고를 드렸다시피 제가 삼성 SDI를 오늘 좀 그 몇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해드린다고 했었고 오늘 메인 주제는 삼성 SDI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저희 이메일 통해 가지고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 Q&A부터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밸류업도 그렇고 일전에 대표님이 그 유튜브에서 말씀해주신 ESG도 그렇고 해서 거버넌스 ETF에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K씨라고 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ETF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ETF를 투자를 할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우리나라에 한 40개 정도요. 무려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의 그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데들은 물론 이제 삼성 계열,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그 한국투자, 뭐 미래에셋, 또는 뭐 어디가 있죠? 그런 데들이 있는데 KB 같은 데도 있고요. KB 같은 경우에는 뭐 KB스타,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삼성자산운용이 코덱스, 한국투자 쪽에서 하는 것이 킨덱스, 그리고 또 아리랑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아리랑이 아마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가 아리랑.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그 운용사들 뿐만 아니라 또 뭐 BNK 지주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자산 운용사들도 있고 해서 한 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운용사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는 ETF가 한두 개가 아니고 아마 수백 개가 될 거예요. 한 8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그거는 국내 것만 그렇고 또 외국에 있는 ETF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포함하면 아마 뭐 몇만 개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 중에서 ETF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ESG 관련된 거를 찾아보시려면은 일단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거래소 있죠?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자산운용사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자산운용사들 이름이 나와 있으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ETF들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 ETF들 중에 ESG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ESG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시면 되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 ETF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현황들을 보시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ESG도 환경 분야가 있고 아니면은
고배당을 해주는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고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버넌스, ESG 중에 거버넌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이제 S는 소셜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는데, 이제 소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매일경제하고 제 기억으로는 NH 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공동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ESG 점수를 먹이긴 해요. ESG 점수를 매긴다고 하나요? 매기긴 하는데, 그게 뭐 환경이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대부분 거기서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그냥 삼성전자 이런 건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ETF를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면은 삼성전자 물론 이제 그 주주 거버넌스를 잘하고 주주 재고 가치 재고 이런 걸 잘 하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ESG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어느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단순하게 이 ESG가 환경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요즘 그 2차 전지라든지 그 전기차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잖아요. 업황이 안 좋은데 그런 거에 투자 ESG라는 말만 가지고 그런 데드에 포커스 그 ESG라는 말만 보고 그 투자를 하셨다가 그 ETF가 ESG 중에서도 뭐 전기차라든지 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ETF라면 오히려 그 성과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찾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ESG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해당되는 ESG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름만 ESG.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ESG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환경, 사회, 거버넌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에 투자하고 있는 이름만 ESG인 그런 ETF도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가끔 ESG는 맞는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ETF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 상품이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지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그 아까 40개 정도 자산 운용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산 운용사들의 그 ETF들 중에서 자산 그 운용하는 규모가 몇십억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기관하고 개인하고 1대1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그 ETF의 장점이라는 거가 그 거래소에서 HTS 이용해서 쉽게 그 매수하고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개인 입장에서요. 장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그 순자산 규모가 너무 적다든지 거래량이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기관들하고 거의 기관하고 개인하고 1대1 거래하듯이 막 거래량이 너무 그 빈약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팔고 나오기도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경우에는 그 이격이라고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괴리율 같은 게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팔아야 되는데 오늘 그 괴리율 때문에 그 순자산 가치를 반영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또 며칠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좀 충분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 한국투자, 뭐 미래에셋, KB 뭐 이렇게 유명한데 아리랑 정도까지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실제적으로 ESG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실제적으로 ESG를 하고 있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ESG의 E에 해당되는 것 중에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라든지 뭐 그 2차 전지처럼 그 업황이 요즘 안 좋은 것들은 또 피해야 된다. 이런 업황의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거래량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찾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ESG라는 거가 좀 이제 그 평가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 ESG가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다시 떨어져 있고 그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 ESG ETF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성격으로 접근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그 후속 그 시행이 6월 달쯤에 마련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그 ESG나 그 밸류업 관련된 ETF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지금 현재 있는 ETF들은 거의 액티브 ETF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자기들 우리 설정한 그 초기에 설정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ETF니까 차라리 그 정부에서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펀드가 나 ETF가 그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지를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ETF에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또는 개인적인 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그 문자나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또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처럼 방송에서 반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아까 삼성 SDI 얘기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삼성 SDI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 증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중에 제가 보기에 한 3개 정도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분들은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도 모르시고 뭐 생각 자체를 안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증시에 대해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투자가 아니라 내가 좀 알면서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그 용어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또 이제 오늘 삼성 SDI하고도 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리를 좀 구분을 해서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에 대한 거는 제가 2월 달에 2월 달에 아마 2월 달 주말 방송에 한번 보세요. 저희 그 유튜브 보시면은 재생 목록 해가지고 섹터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말에 올렸던 방송들은 임광목 스페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섹터가 구분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설명된 거 보시면은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을 한 날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좀 제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책 같은 걸 통해서 파악하시는 내용보다는 훨씬 쉽게 제가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찾아서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세요.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망신을 당한 것 같은데 한국 한국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아니 그게 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물질을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그거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만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폭락도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초전도체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침이 계속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방송하던 시점 기준으로는 아마 미국 발표 실패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 많이 빠졌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초전도체 말고 또 비슷한 단어가 전구체라는 말하고 전고체라는 말이 두 개가 요즘 자주 나와요. 초전도체하고도 좀 비슷하죠. 근데 초전도체는 별도의 영상, 이전에 올라왔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전구체하고 전도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전구체는 이게 지금 둘 다 2차 전지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2차 전지에서 자주 나오는데, 2차 전지가 이제 저번에 그레이트 노테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거다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레이트 노테이션이 끝났다라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2차 전지 아까 오늘 다룰 삼성 SDI처럼 그 완성된 배터리를 제작하는 셀이라고 해요. 이런 회사들은 벌써 한 4, 5년 전에 그 주가가 막 급등하고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왜냐면은 전기차가 떴으니까. 근데 그게 그 그레이트 노테이션의 시작이었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이 배터리를 그냥 배터리 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들어가는 것 중에 그 배터리라는 거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잖아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으니까 거기를 나눠주는 게 분리막이라고 해요. 그 분리막을 만드는 것도 어쨌든 배터리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분리막이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이제 분리막을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분사시켜가지고 상장을 시켰잖아요. IPO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IET 있잖아요. SKIET. 그 회사란 말이에요. 그 회사도 상장했을 때 잠깐 반짝한 뒤로 주가 많이 폭락해가지고 개미들 그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울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레이트 노테이션 중에 두 번째 단계였고, 그 뒤에 양극재, 그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양극재, 그리고 또 이제 양극이 있으면 음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극재는 그 포스코 퓨처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도 하고 음극도 하지만 음극을 더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포스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그레이트 노테이션의 과정이 진행 중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극재도 뜨고 음극재도 뜨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양극하고 음극의 그 이온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면은 그 중간에 액체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액체를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기가 흘러가게 한다라고 해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그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막판에 최근에 불과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때 엔캠이라는 주식이 그 전해질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엔캠이 그렇게 올라가는 그 뭐 30만 원까지 막 올라간 거는 지금 업황 그레이트 노테이션은 이미 무너졌는데, 그게 올라간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엔캠은 막차잖아요. 막차니까. 근데 그 메자닌 증권들이라고 해서 BW라든지 CB,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을 해놨어요. 증권사들한테. 그 엔캠이라는 회사가요. 그런데 그거에 투자한 그 증권사들은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모종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친절한 마치 엔캠 씨처럼 이 엔캠이 주가를 막 띄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 3월 달 됐으니까 3월, 4월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메자닌 증권들이 이제 그 전환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되면 그 사람들은 뭐 전환가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한 걸로는 뭐 그 기껏해야 7만 원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7만 원 더 싼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30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몇 배의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만 원대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개인들이 거기서 안 받아주면은 너도 본전, 나도 본전이니까 절대 사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7만 원으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투자 기간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그 사람들에게 한 100%의 수익은 준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한 13만 원에만 팔아도 그래도 수익 굉장히 많이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엔캠 주식이 이 메자닌 증권들 이 과정에서 13만 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30만 원 정도에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30만 원, 한 29만 원 이때 얘기를 했었었고, 너무 이 가격에서 지금 더 막 뭐 30만 원 위로 올리는 듯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미들 꼬시는 거니까 거기에 달라붙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여기서 안 사주면 서로 본전이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있다가 만약에 한 13만 원 정도 되면 그때는 한번 보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한 22만 원 됐어요. 22만 원. 22만 원 됐는데 22만 원 많이 빠졌죠? 30몇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뭐 이게 지금 불과 한 3주도 안 된 얘기예요. 그 정도 폭락을 했는데 이제 이 30몇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빠졌으면은 일단 기술적인 그 지지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61선 같은 거요. 이제 거기에서는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 정말 그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단기 반등 투자를 하셔도 좋지만 그 못했다가 또 매도 타이밍 놓치면 또 물리는 거예요. 22만 원도. 그러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할 거면은 아예 쳐다보지 말고 있다가 두 달이든 세 달 후든 뒤에
보면은 한 13만 원 막 여기까지 빠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에코프로 13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50만 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등락이 있었지만 5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50만 원도 무너졌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등락 우리가 개미들이 제대로 잘 못 하잖아요. 그걸 그 세력들한테. 그리고 세력들이 내가 사면은 그 자리에서 올라갈 거 같지만 실제 사면 올라가지도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그게 마치 퀀텀에서 불확정성 현상하고 비슷하게 했잖아요. 내가 사면은 내가 산 수급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런 거 고려해서 그냥 자신 없는 매매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려 봐라. 그러면 몇 달 있으면 13만 원까지도 떨어질 거다. 그때 안전하게 매수하는 게 좋다. 엔캡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엔캡 얘기를 왜 이렇게 흥분해서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전에 얘기라겠죠. 전해질 회사인데 이제 그 전고체하고 지금 전고체를 설명드리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고체는 그 그레이트 노테이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엠캠까지 해가지고 완전 그레이트 노테이션이 지금 엠캠 주가도 이제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진짜 이렇게 하향으로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 이제 이 과정 중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전구체라는 것은요. 그 양극재 있잖아요. 양극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망간 아시죠? 그 이제 원소나 이제 금속 원소겠죠? 망간 아니면은 그 뭐 코발트 뭐 아니면은 뭐 인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놓은 물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니켈을 딱 넣으면은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니켈 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발트, 망간 막 뭐 몇 가지 성분들 그거를 섞어 놓은 거에다가 마지막에 니켈 딱 첨부하면은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들은 그 뭐 니켈, 뭐 인, 망간 뭐 이런 것들을 니켈까지를 같은 회사에서 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그 회사들은 그 니켈만 넣기 전 단계까지 만큼은 다른 데서 만든 걸 갖다가 자기들이 니켈만 첨부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데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 에코프로 BM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냥 처음부터 코발트, 망간 뭐 이렇게 몇 대 몇 이렇게 넣어가지고 니켈까지 넣어가지고 양극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니켈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들은 밖에서 만들어진 걸 사다가 니켈을 뭐 여기다 뭐 5%를 넣어볼 수도 있고 10%를 넣어볼 수도 있고 성분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자기들도 가장 효율적인 양극재가 어떤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양극재가 니켈을 넣기 전 단계에 있는 뭐 망간 아까 그 망간이라든지 코발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그 단계에 있는 그 물질을 전구체라고 하는 거예요. 전구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전구체 그래서 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레이트 노테이션의 일부 테마를 형성을 했던 거예요. 그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 최근에 IPO 했던 회사 중에 LS 머티리얼즈 아시죠? LS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막둥이처럼 늦게 상장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아마 전구체 회사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전구체고, 근데 요즘에 또 자꾸 말이 나오고 있는 전고체. 좀 전에는 구였어요. 이번엔 고는 뭐냐면은 전고체는 액체 고체할 때 그 고체예요. 액체 고체할 때 그 고체인데, 아까 그 엔캠처럼 전해질은 액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액체로 이렇게 이온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양극에서 음극으로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전해질인데 액체로 돼 있는데 액체로 돼 있으니까 좀 효율성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아요. 액체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액체가 그 가연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때 그 삼성 SDI에서 만들었던 핸드폰 막 그 배터리 폭파하고 막 이런 일 있었잖아요. 그 고열이 되면은 폭파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로 돼 있는 전해질 그 배터리를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대부분 많았는데 효율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한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체가 아닌 전해질로 돼 있는 배터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고체예요. 그러니까 액체가 아닌 전해질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액체가 아닌 그러니까 고체 형태의 전해질, 그렇죠?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어, 이제 그 만드는 그 고체 형태의 전해질을 전고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엊그제 삼성 SDI에서 그 자기들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전고체의 특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겠죠. 대표적인 회사가 미코라는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구체하고 전고체의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전구체는 양극재 이전 단계에 있는 물질, 그리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LS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를 만드는 회사는 이번에 그 삼성 SDI 발표한 그 배터리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미코 같은 회사 이런 데들이 그 고체로 돼 있는 전해질 특허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매출로 연결될지 어떨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전구체하고 전고체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꼭지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삼성 SDI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삼성 SDI가 막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옛날에는 삼성 전관이었어요. 삼성 전관이었고 삼성 전관에서는 무엇을 만들었었냐면은 지금은 LED, OLED 뭐 이런 텔레비전만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브라운관 TV가 있었잖아요. 그 브라운관 TV가 뭐 나중에 CRT 그리고 나서 뭐 LCD TV 했다가 LED TV 했다가 요즘에 OLED TV 이렇게 텔레비전이 진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컴퓨터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삼성 SDI의 그 전신인 삼성 전관이 브라운관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삼성 그 SDI가 계속 삼성 전관을 그거만 만들고 있었다라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기 구미 같은 데 가면 예전에 그 전자부품 회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그 텔레비전 브라운관 만들던 회사 이런 데들 많았었어요. 잘 나갔었죠. 근데 그런 회사들 다 파산하고 막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브라운관 기술만 갖고 있었지 이 LED나 이런 쪽 기술이 없으니까요. 마치 핸드폰도 처음에 그 액정 만드는 회사들 막 완전 그 대박 났다라고 생각했다가 결국에 파산한 회사도 있어요. 많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냐면 나중에 터치폰이 나오니까 터치 기술이 없는 액정은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있어야만 계속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노베이션을 잘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삼성 SDI는 중간에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었어요.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관계 막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 과정에 삼성 좀 생뚱맞죠.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지배구조 때문에 합병을 했었었고 그런데 이제 다시 그 한 이후에 제일모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섬유 같은 이런 쪽이니까 화학이잖아요. 그 부문을 SDI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분사시켜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삼성 SDI가 원래는 그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삼성 SDI를 브라운관 이제 디스플레이 브라운관이나 LED 이런 거, LCD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지금은 그냥 삼성 SDI를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삼성 SDI가 그 이제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를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보셨죠?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스플리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 SDI라는 회사는 아까 기술 계속 R&D 가지고도 살아남았었고, 이노베이션도 잘했고, 그리고 이렇게 합병을 했다가 제일모직하고 합병했다가 그 SDI 케미칼 내보내고 또 이제 과거의 그 업종 메인 업종이었던 디스플레이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분사시키고 분할하고 이런 걸 잘하는, 즉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도 참 잘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삼성 SDI를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 회사의 지금 현재의 정체성은 SK 이노베이션이나 SK 온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셀 업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셀 업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가 지금 뭐 안 팔리잖아요. 중국에서도 안 팔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네시스 전기차 하려다가 하이브리드로 그냥 다시 회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요타 있죠, 도요타도 아시아에서는 전기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도요타의 아키오인가요? 아키오 회장일 거예요. 아키오 그 회장님도 절대 전기차가 내연차를 100% 잠식할 수 없다. 정말 최대 내연차를 잠식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는 30%밖에 잠식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 있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한테 얼마나 우리가 거품을 줬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품들이 지금 다 붕괴가 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전기차의 업황, 전방 산업인, 그리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도. 그러니까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오는 이제 상장은 아니니까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가 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반토막 4분의 3이 날라간, 많게는 10분의 9가 날라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하지만 이런 회사들마저도 이제 그렇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이번에 코엑스에서 이제 인터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K 배터리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어제 끝났을 거예요. 어제 끝났고 뉴스 보니까 한 16만 명 이제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제 박람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같은 경우는 소비자 박람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가지만 JP 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 박람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박람회니까 전문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박람회니까, 대중 박람회라기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참여하는 박람회다 보니까 16만 명이 다녀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근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분위기가 별로 업황이 안 좋은데 위기감이 있는 가운데서 생각보다는 성황리에 이 행사가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가 됐던 거가 삼성 SDI였어요.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 삼성 SDI 주가가 이틀 연속 이제 급등했다고 제가 어제 마감 시황 특이 종목에서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도 있었고, 아까 관련 종목으로 미코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전기차가 잘 돼야 2차 전지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2차 전지가 잘 되면 전기차가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반대의 상황도 가능한 구조더라고요. 2차 전지하고 전기차는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전기차의 성능이 2차 전지의 성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디자인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 SDI라든지 엔솔이라든지 비아드라든지 이런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CATL이죠. CATL인가? 중국 CATL 이런 회사들, 회사들이 굉장히 오히려 전기차 시장을 이런 배터리 회사가 선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기차 하면은 제일 불편한 거가 뭐예요?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시간 대비 이제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내연 그 자동차에 비해서 짧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출력이나 그 성능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내연 자동차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그 전기차가 좀 잘 팔렸던 거는 환경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강요한 거예요. 전기차를 사도록 세계에 있는 그 각 정부들이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난 전기차 타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불편해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다시 이제 내연차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업황인데 그 문제가 됐던 그 충전 시간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배터리의 수명 보통 전기차의 수명이 한 20년인데 배터리의 수명이 한 10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전기차의 수명하고 똑같이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난다라든지 이러면은 전기차가 더 잘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노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 고충전이 가능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출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성능이 이제 주행 가는 거리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차 수명하고 똑같은 그 배터리 수명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세대 그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이런 노드맵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정말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만약에 내일이나 다음 내년 정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전기차 수요가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게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로드맵이 당장 일본은 뭐 이렇게 좀 용량이 커지는 거, 고출력 이런 것들은 2025년도 내년부터 좀 일부는 양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처럼 그 정말 전고체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차세대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액체가 아닌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기술을 발표를 한 거예요. 삼성 SDI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이거가 당장의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면은 삼성 SDI 주가도 계속 올라가겠고 이와 더불어 전기차 테슬라 같은 회사의 주가들도 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노드맵일 뿐 2029년도에나 가능하다. 그럼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문제는 이 기술을 삼성 SDI는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한 반면에 엔솔이 있죠, 엔솔. 엔솔은 이번 그 인터 그 배터리에서 약간 가성비에 집중을 했어요. 가성비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막 비싸지면은 또 소비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또 삼성 SDI가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일단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틀간의 급등은 삼성 SDI의 단기의 단비 효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 노드맵이 현실화되는 이 과정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전기차와 배터리의 업황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당장에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점유율 있잖아요.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배터리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그 현재 팔고 있는 그 배터리 가지고 이 새로운 그 차세대가 나올 때까지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버틸 수 있겠나.
또 혹시라도 이 투자비가 많다고 해서 유상증자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회사 망가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주주 입장에서는 망가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그 전고체 그 차세대 배터리 그 비전 제시 로드맵 제시는 이제 그 아까 미코도 수혜를 봤다고 했잖아요. 이 주제는 길게 가기는 어려운 테마로 보여진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혹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고 조정 이후에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추이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인터 배터리에서 SK는 그 삼성 SDI처럼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드밴스드라고 하잖아요.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기존의 거에서 좀 더 나아지는 형태. 예를 들어서 아까 아까 뭐 망간 뭐 이런 거 들어간다, 코발트 이런 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니켈의 그 비율을 뭐 조정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더라.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늘어나더라 이런 측면에서만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차원의 정도의 비전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엔솔 같은 경우는 가성비 쪽에 그런데 조금 그 아까 그 모두부터 말씀드렸잖아. 이노베이션 잘한다고 했잖아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정말 삼성 SDI의 그 삼성다운 그 이노베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 전반적인 업황으로 개선이 되려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잘 들으세요. 이 전고체 테마 때문에 혹시 혹여 에코프로라든지 양극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극재 기존에 있던 2차 이런 테마들이 또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바보 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는 그 기존의 배터리에 그 대체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존의 그 배터리들의 대체제. 그럼 이 전고체가 정말 양산화가 돼가지고 잘 팔리면은 기존의 그 배터리 그 재료들은 안 팔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위험 요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테마 같은 거를 이 분석을 할 때에 2차 전지? 그러면 에코프로?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고체니까 전고체가 하면 미코에는 좋고 에코프로에는 악재.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밸런스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키워가시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그 영상 오늘 진행한 그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루하게 보신 건 아니시겠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맞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제가 어제 마감 방송들 보니까 다른 날보다 조회수가 막 높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조회수가 늘어나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할 거다. 미국 증시 상승한 거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제 방송 한번 보세요. 근데 어제 그 미국 증시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나스닥 근래 들어서는 보기 쉽지 않았던 되게 두꺼운 큰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모습만 보면은 저의 어제 마감 증시 방송이 좀 맞았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그 이전 영상들 보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주말 동안에 구독자 70명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다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요 제가 더 이렇게 업이 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